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왓칭과 거울 명상의 저자이신 김상훈 선생님의 리듬이라는 책입니다. 프롤로그, 현실은 내가 리듬을 맞춰주는 대로 끌려온다. 한 판매원이 작고 허름한 연탄 가게에 들렀다. 말없이 연탄 몇 장을 날라주더니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집에 백과사전 필요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얼마인데요? 10만 원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 형편으로는. 주인은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말도 붙이지 말라는 얼굴이었다. 잠시 후 판매원이 다시 다가갔다.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전부 자식을 위해서 아닙니까? 자녀분들이 평생 연탄을 날라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많이 배워야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해야죠. 주인의 표정이 돌연 숙연해졌다. 그러더니 연탄 묻은 손을 계약서에 내밀었다. 웅진그룹 창업자인 윤석금 회장이 백과사전 판매원으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연탄가게 주인에게 백과사전은 필수품이 아니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윤 회장은 리듬부터 맞춰주었다. 먼저 몸짓이나 행동, 말을 상대방과 비슷하게 맞춰주었다. 상대가 연탄을 나르면 함께 연탄을 날라주었다. 걷고 있으면 함께 걸었다. 말을 빨리 하면 자신도 빨리 말해주었다. 느리게 말하면 자신도 느리게 말해주었다. 이렇게 외적인 면의 리듬을 맞춘 뒤 가슴속에 숨어있는 열망에다 리듬을 맞춰 주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에 리듬을 맞춰 주었다. 승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승진하고자 하는 열망에 리듬을 맞춰 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입사 첫날 브리테니커 사전 26지를 팔았다. 한국 지사가 설립된 이래 신입사원이 세운 최고 기록이었다. 입사 1년 만에 54개국 세일즈맨 중 전체 1등을 차지했다. 누구나 그와 단 5분만 이야기하면 그의 매력에 사로잡힌다. 판매 사원들 앞에서 연설하면 마치 인기 연예인이 나온 것처럼 열광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리듬을 맞춰주기 때문이다. 리듬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김없이 내 뜻대로 끌려온다. 예컨대 공중엔 온갖 주파수의 리듬이 떠다닌다. 하지만 내가 리듬을 맞춰주는 것만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다. 만일 내가 어떤 라디오 채널에서 음악을 듣고 싶다면 그 주파수에 맞춰야 음악이 흘러나온다.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는데 음악이 흘러나올 리 만무하다. 또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와 리듬이 맞아떨어지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친구도 되고 여행도 함께 한다. 리듬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스쳐갈 따름이다. 심지어 눈길이 마주치는 것도 서로 리듬이 맞아야 한다. 물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민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뭔가를 바라보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뭔가와 리듬이 맞아 서로 끌어당길 때 바라보게 된다. 즉, 내가 거리를 걷다가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로 리듬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마주치는 것이다. 내가 꽃을 바라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꽃에서 발산되는 리듬과 내 리듬이 서로 맞아떨어져 바라보는 것이다. 민델 박사는 이렇게 리듬이 맞아떨어져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추파 던지기라고 불렀다. 나는 지난 28년간의 긴 세월을 뉴스 현장에서 보냈다. 기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재난, 질병, 비리, 살인, 강도, 폭행 등으로 얼룩진 고통의 바다였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었다. 속모습은 분노, 절망, 좌절, 증오, 슬픔 등 더 큰 아픔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우울증은 세계 1위다. 자살률도 세계 1위다. 한 생명보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속의 아픔을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마음의 병을 알았다. 간절한 꿈을 이루고 싶어도 현실은 나와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채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다. 힘겨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한다. 현실을 내 뜻대로 끌어당기는 도구는 없을까? 지난 1년간 오로지 그 도구를 찾는데 몰입했다. 때로는 취재를 통해, 때로는 선물처럼 떨어지듯 뜻밖의 영감을 통해 답이 날아들었다. 그 답이 바로 리듬이었다. 남이 내게 화를 낼 때 화의 리듬을 맞춰주면 화가 끌려 나온다. 남이 나를 증오할 때 증오의 리듬을 맞춰주면 증오가 끌려 나온다.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도 역시 리듬을 통해서이다. 제1장에서는 상대의 어두운 생각에 리듬을 맞춰 끌어내는 방법을 풍부한 사례들을 들어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내 안의 어두운 생각을 끌어내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의 실화를 곁들여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꿈의 리듬을 맞춰 현실로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건 리듬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울한 이유도 자살을 꿈꿀 이유도 없다. 리듬만 맞춰주면 인생은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내 생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도구는 리듬이다. 본문 내용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생각은 리듬을 맞춰주면 마음 밖으로 끌려 나온다. 반면 밝은 생각은 거꾸로 마음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왜일까? 마음속에는 늘 사랑, 평화, 연민, 자비 등 밝음으로 가득 찬 관찰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관찰자는 공명의 법칙에 따라 주파수가 맞는 밝은 생각은 안으로 끌어들여 더욱 밝아진다. 따라서 상대에게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면 어두운 생각은 밖으로 끌려 나오고 밝은 생각은 안으로 끌려 들어가 더욱 밝아져 밝은 사람으로 변화한다. 꼴 보기 싫은 아들 되돌려 놓기. 너 머리가 왜 그래? 한 부부가 밤늦게 집에 들어서는 아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머리는 빨강과 노랑으로 알록달록 물들였고 뒷머리는 따서 말꼬리처럼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도 기가 막혀 처음엔 웃어 넘겼다. 쟤도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두고 보지 뭐. 시간이 흐르면 제풀에 꺾이겠죠. 하지만 갈수록 태산이었다. 귀를 뚫고 귀걸이도 하고 구멍이 송송 뚫린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몇 달 지나자 비슷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밤엔 하도 시끄러워 엄마가 거실을 나와보고는 기겁을 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바닥엔 먹다 남은 라면 냄비와 빈 맥주캔, 김치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들 방을 열어보니 머리가 알록달록한 3명이 아무데나 쓰러져 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돌아간 뒤 아들에게 심하게 야단쳤다. 하지만 아들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은 왜 머리와 옷차림을 요란하게 꾸미고 다녔을까? 그건 제발 날 좀 인정해 주세요라는 광고판이었다. 이 세상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내 존재 가치를 무시당하고 있어. 나는 그 부부에게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예 눈앞에 얼씬거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꼴 보기 싫은 행동을 유발하는 건 아닐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들이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하니 꼴 보기가 싫은 거지요. 착하기만 해봐요. 부모가 왜 아들을 꼴 보기 싫어하겠어요.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그 아들은 둘째였다. 첫째 아들은 정반대였다. 어릴 적부터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다. 착실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다.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모이면 부모는 늘 큰아들을 자랑했다. 둘째 아들의 존재는 큰아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그럴 리 없다며 펄쩍 뛰었다.
어린 두 아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차별 대우한 건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둘째 아들도 그렇게 느꼈을까 하는 것이다. 그가 존재 가치의 상실에 두려움을 느껴 요란한 행동을 한다면 그 두려움을 털어내도록 해야 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요란한 행동을 할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드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거꾸로 해보세요. 꼴 보기 싫은 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리듬을 맞춰주는 겁니다. 부부는 정말 그렇게 했다. 아들이 밤늦게 들어오면 반가운 표정으로 우리 아들 늦었구나. 어서 와. 밥 먹었니? 하고 말해 주었다. 머리를 새로 물들이면 머리를 새로 물들였구나. 맘에 드니? 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었다. 알록달록한 머리를 한 친구들이 찾아오면 어서 와라. 먹고 싶은 건 없니? 편하게 놀다 가렴 하고 미소로 맞아 주었다.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용돈이 떨어졌구나. 미리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하고 말하며 듬뿍 쥐어주었다. 아들이 방이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하면 엄마가 방을 치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설거지 끝나면 깨끗이 치워줄게. 기다려줄래? 하고 상냥하게 말해주었다. 아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심판하고 싶은 충동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물론 처음엔 힘들고 어색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면서 우선 자신부터 변하는 걸 너무도 생생히 느꼈다. 제 마음속에 아들을 그처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지 저 자신도 몰랐어요. 일단 사랑하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열리고 심판하지 않게 되고 아들의 모든 면이 점점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달라지니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몇 주 후 방을 치우러 들어갔을 때였다.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방을 못 치웠구나. 못 치워서 미안해. 밖에 나가 기다릴래? 내가 치울 동안.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엄마, 제 방은 제가 치울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굴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꼴 보기 싫은 아들의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녀를 와락 껴안는 아들의 어깨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참 울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못된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저는 엄마가 못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얼마 후 아들은 스스로 머리를 말끔히 잘랐다. 머리를 물들이고 말꼬리처럼 묶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정도 놀라보게 밝아졌다. 어릴 적의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꼴 보기 싫은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이 됐다. 강제로 밀면 저항한다. 어떤 아이에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다. 부모가 손가락을 빨지 말라고 타이르거나 혼내도 별 효과가 없었다. 지쳐버린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했다. 매일 15분씩 열심히 손가락을 빨아라. 세계에서 가장 잘 빠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빨아보렴. 며칠 뒤 다시 말했다. 이제부터는 하루 20분씩 손가락을 빨아라.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 얼마 후 아이의 태도가 돌변했다. 아빠 이젠 더 이상 손가락 빨기는 싫어요. 아이는 더 이상 손가락을 빨지 않았다. 심리학자 그린과 스탠버그는 초등학교 4, 5학년 어린이들에게 새로 개발된 재밌는 수학 게임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점점 재미를 붙여 틈만 나면 게임을 즐겼다. 10일쯤 지난 뒤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참 재밌지. 열심히 해라. 오래 하는 사람에겐 트로피와 상을 주기로 하마. 아이들이 처음엔 더 오래 게임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리 신이 나지는 않았다. 날이 갈수록 점점 하기가 싫어졌다. 그러다가 트로피와 상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아예 게임을 중단하고 말았다. 물건에 짓눌리면 압력을 받는다. 생각도 그렇다. 누가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물건으로 짓눌리는 것과 똑같은 압력을 받는다.
밀면 저항하는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런던 대학의 마멋 교수는 영국 공무원들의 건강을 조사해 보았다. 봉급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무려 3배나 더 높았다. 돈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 그래서 이번엔 돈과 관계된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고 다시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돈과 직접 관련 있는 게 아닌데도 보수가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심했다. 돈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 답은 머릿속에 든 생각이었다. 지위가 낮은 저임금자들은 나는 윗사람에게 구속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지위가 높은 고임금자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야, 난 자유로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나는 윗사람에게 구속당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체내의 혈류를 구속시켰다. 그래서 피가 잘 안 돌아 심혈관 질환이 많아졌던 것이다. 반면 나는 내 마음대로야, 난 자유로워라는 생각은 체내의 혈류를 자유롭게 해 심혈관 질환도 줄어들었다. 생각이 혈액의 흐름을 옥죄이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하는 것이다. 남이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도 물건으로 나를 둘러싼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가령 출산 직전의 실험쥐를 유리 상자 속에 넣고 사람들이 지켜보면 실험쥐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출산을 멈춘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들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산부들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를 낳을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큰 진통을 겪는다고 한다. 형연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남이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다. 반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적으로 출산할 땐 진통이 크게 줄어든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생각도 물건은 물건이다. 문제점만 있는 그대로 묘사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반납 기간이 사흘이나 지났다. 엄마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무책임하니? 또 반납 기간을 어겼어?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다. 대신 일어난 사실만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책 반납 기간이 또 지났구나. 어떡하지? 아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미안해했다. 죄송해요. 오늘 꼭 반납할게요. 엄마가 아이를 겨냥하면 아이는 반발심을 갖지만 문제점만 묘사하면 해결책을 찾게 된다. 다음 날 아이가 콘플레이크를 먹다가 우유를 주르륵 쏟았다. 엄마는 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넌 왜 하는 일마다 그러냐? 조심 좀 하고 살아. 이렇게 혼내고 싶었다. 하지만 또 꾹 참고 사실만을 그대로 묘사했다. 우유를 쏟았구나. 걸레는 베란다에 있다. 아이는 미안해하며 걸레를 가져와 우유를 훔쳤다. 방 안에 책들이 널려 있었다. 엄마는 또 화가 났다. 어휴, 방이 꼭 돼지우리 같구나. 당장 치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또 꾹 참았다. 대신 일어난 사실만 묘사했다. 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네. 지금 치울게요. 아이는 얼른 책들을 치워버렸다.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감정적으로 비난하면 그도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문제점만 객관적으로 묘사하면 그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해결책을 찾게 된다. 자세히 보면 선명해진다. 취재원 가운데 의사가 있다. 그의 집안엔 의사가 많다. 아버지도 의사였고 삼촌도 의사였다. 여동생도 의사다. 집안에 의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의 아들도 의사로 키우고 싶어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아들도 의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금 성적으론 어림도 없어요. 몇 학년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요. 아드님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나요? 그가 돌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입을 딱 벌렸다. 아, 그런 건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그럼 조용한 시간에 아드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컨대 내가 진심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느냐? 그렇다면 의사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5가지만 써봐라. 이렇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까먹고 있던 일을 갑자기 기억해 낸 것처럼. 그 후 몇 달간 우리는 각기 바쁜 일정 속에 파묻혀 지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연히 아들 얘기가 떠올랐다. 아드님은 요즘 어떠세요? 아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요. 그날 우리가 헤어진 날 저녁 바로 아들과 마주 앉았다고 한다. 경식아, 너 진심으로 의사가 되고 싶니? 아들은 머뭇거리며 선뜻 대답을 못했다. 성적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 성적은 둘째 문제야.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봤니? 아니요. 가족이 의사라 너도 그냥 의사가 되고 싶은 거냐? 글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미 의사가 됐다고 가정해봐. 의사로서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서 5가지만 써볼래? 며칠 걸려도 좋아. 며칠 후 경식이가 흰 종이를 들고 왔다. 거기엔 정말 5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다. 의사로서 하고 싶은 일 5가지. 아픈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는다. 무료 봉사를 한다. 존경받는 의사가 된다. 평생 공부하는 의사가 된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글을 경식이의 책상 앞에 붙여놓도록 했다. 그때부터 경식이의 자세가 갑자기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공부하는 눈빛이 달라진 것이다. 게으름을 피우던 습관도 사라졌다. 얼마 후엔 스스로 학원도 바꿨다. 좀 더 나은 학원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중간고사 성적도 크게 뛰었다. 반에서 겨우 5등쯤 하던 아이가 갑자기 1등을 했다. 기말고사에선 전교 5위권에 들었다. 거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요. 종이 쪽지 한 장으로 아이가 그렇게 달라지다니. 그는 경식이가 지금처럼만 해나간다면 정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정말 신기하다. 경식이에게 특별히 주문한 건 없었다. 의사로서 일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자세히 보도록 한 것 뿐이다. 그러면서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해졌다. 끌어당겨 볼수록 창조의 주파수와 가까워진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본 적이 있는가? 예컨대 몸을 보자. 몸을 자세히 보기 위해 쪼개서 하나씩 끌어당겨 보자. 팔이나 다리가 나일까? 아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나는 나다. 심장이 나일까? 아니다. 인공심장을 달아도 나는 나다. 두뇌가 나일까? 혹자는 머리를 끄덕일지 모른다. 두뇌가 없으면 난 아무 생각도 못하니 두뇌가 나야. 정말 그럴까? 두뇌도 쪼개서 자세히 보자. 두뇌의 어느 부분이 나인가?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 가운데 부분인가? 두뇌의 반쪽을 잘라내면 나도 반쪽이 될까? 90%를 잘라내면 나는 10%짜리인 인간으로 전락할까? 잘라낸 90%는 나가 아니라면 두뇌가 나라는 생각은 무너지지 않을까?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 뇌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고도 오히려 우등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두뇌가 나라면 나는 두동강이 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또 내가 죽기 전 두뇌만 따로 떼어내 냉동 보관하면 나는 천년 만년 영원히 존재하는가? 대답은 저절로 나온다. 나는 두뇌 이상의 존재다. 그렇다면 생각이 나일까? 사람은 하루 평균 5만 가지를 생각을 한다. 생각이 나라면 나는 하루에 5만 번씩 바뀌어야 한다. 더구나 생각은 내가 바라보는 순간 꺼져버리는 허상이 아닌가? 생각이 나라면 나도 바라보는 순간 꺼져버려야 한다. 몸도 두뇌도 생각도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몸이나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 공, 즉 우주 자체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는 나의 99.9999%는 몸 밖에 있고 0.0001%만 몸 안에 있다고 말한다. 스탠버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틀러 박사도 인간의 99.9999%는 텅 빈 공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여전히 믿기지 않은가? 이번엔 초정밀 전자현미경으로 몸을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살펴보자.
근육을 바짝 끌어당겨 확대해 보면 길쭉길쭉한 근육 섬유들이 리듬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를 바짝 끌어당겨 더욱 자세히 확대해 보면 나선형으로 길게 꼬여 있는 저게 뭐지? 근육 섬유는 나선형으로 길게 꼬인 분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가운데 또다시 하나의 분자를 끌어당겨 더 자세히 확대해 보면 분자가 더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것이 보인다. 1초에 수백만 번이 넘는 속도다. 그 분자를 더 확대해 보면 분자는 원자들의 집합체로군. 원자들은 분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의 원자를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어라? 텅 비어있네.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것들이 있다. 그 가운데엔 원자 핵이 있고 외곽엔 전자들이 있다.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것들이 있다. 그 가운데엔 원자 핵이 있고 외곽엔 전자들이 있다. 원자 핵만 자세히 확대해 보면 원자 핵은 온데간데 없다. 그럼 전자 하나에 초점을 맞춰보면 전자도 역시 온데간데 없다. 어떻게 된 거지? 왜 텅 빈 거지? 더욱 자세히 보니 티끌보다 작은 진동 덩어리만 보인다. 와, 내 근육을 알고 보니 티끌보다 작은 리듬 덩어리들의 집합체로구나. 그보다 더 작게 쪼갤래야 쪼갤 수 없다. 뼈도 마찬가지다. 뼈를 그냥 보면 단단한 덩어리다. 하지만 쪼개나가면서 자세히 확대해 보면 미세한 리듬 덩어리들의 거대한 집합체이다. 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니다. 만물이 다 그렇다. 어마어마하게 확대해 자세히 보면 텅 비어 있다. 단지 티끌보다 작은 미세한 리듬 덩어리들의 거대한 집합체일 뿐이다. 그러고 보면 만물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미세한 리듬들이네. 그렇다. 그래서 세계적인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 교수는 우주는 진동하는 멜로디다라고 했다. 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하이젠베르크도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다. 이처럼 공의 공간은 미세한 리듬으로 가득하다.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미세한 리듬이다. 미립자라고 불리는 이 미세한 리듬이 모여 원자라는 더 큰 덩어리가 되고 원자들이 모여 분자라는 더 큰 덩어리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 물질이라는 더 큰 덩어리를 이룬다. 덩어리가 커질수록 리듬은 느려진다. 그래서 무엇이든 큰 덩어리로 바라볼수록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적어진다. 하지만 거꾸로 큰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 분자 차원까지 끌어당겨 바라보면 리듬이 훨씬 더 빨라진다. 또 원자 차원까지 더 바짝 끌어당겨 바라보면 더욱 쉽게 변화한다. 마침내 미립자 차원까지 최대한 바짝 끌어당겨 바라보면 아무 덩어리도 걸림돌도 없는 공의 공간이 된다. 공의 공간은 창조의 공간이다. 마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내가 꿈꾸는 대로 선명하게 그려진다. 예컨대 당신은 가슴에 엄청난 통증이 생길 때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슴에 암이 생겼는지도 몰라 어떡하지? 당신은 통증을 무시무시한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통증은 현실로 존재하게 되고 당신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통증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서 자세히 확대해 보는 것이다. 자세히 볼수록 통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리듬임을 알 수 있다. 어두운 생각도 덩어리로 보면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괴물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아무 형체도 없는 미세한 리듬이다. 내가 괴물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허상은 꺼져버린다. 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자세히 보면 100%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단지 내가 불가능한 꿈이라는 큰 덩어리로 볼 따름이다. 그 덩어리를 가까이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덩어리에 섞여 있는 허상은 꺼져버리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남는다. 만물이 다 그렇다. 덩어리도 보면 덩어리처럼 고정돼 버리고 리듬으로 보면 내 뜻대로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암 괴물의 원인 찾아내기. 한 직장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치료 효과도 없이 암은 계속 퍼져만 갔다. 얼마 후 그녀는 집착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러다가 눈을 감고 암이 퍼진 유방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 붉은색의 끈적끈적한 액체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다. 저게 뭘까? 그녀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끈적끈적한 액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 액체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의 형상을 띠기를 기다렸다. 사나운 소녀의 붉은 얼굴이 나타났다. 소녀야, 넌 왜 화가 잔뜩 나 있니? 붉은 소녀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 그 소녀가 되보았다. 붉은 소녀는 성난 목소리로 따졌다. 넌 왜 날 꾹꾹 짓눌러 놓고 있어? 왜 숨조차 못 쉬게 꽁꽁 숨겨 놓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넌 내가 창피한 거지? 내가 수치스러워 말도 붙이기 싫은 거지? 순간 그녀의 가슴에 부끄러움이 밀려들었다. 어릴 때 동네 아저씨에게 당했던 일이 되살아났다. 당시 그녀는 너무나 순진했다. 아저씨가 가자는 대로 갔고 순식간에 성폭행을 당했다. 아저씨는 이렇게 협박했었다. 내가 나를 유혹한 거야. 만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폭로할 거야. 어린 그녀는 그 말을 고지들었다. 어마어마한 수치심 때문에 부모에게 털어놓지도 못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지내리라 결심했다. 기억이 떠오르면 온 힘을 다해 짓눌러 놓았다. 짓눌러 두면 괜찮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붉은 소녀를 대면하는 순간 옛 상처가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더 이상 날 무시하지 마. 나도 말을 하고 싶어. 계속 내 입을 막으면 더 많은 고통을 줄 거야.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지?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내게 밝은 빛을 비춰줘. 꽉 막힌 이 공간을 허물어줘. 그녀는 자신의 유방이 녹아 따뜻한 빛으로 변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러자 붉은 소녀의 표정도 밝아졌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몸을 녹여 더 많은 빛을 비추어 주었다. 마침내 온몸이 모두 녹아 빛으로 변하자 붉은 소녀는 천사로 변신해 날아갔다. 그녀는 이런 상상을 통해 자신의 몸이 텅 빈 공의 상태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서 전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평화가 밀려옴을 느꼈다. 그런 상상을 하면 할수록 암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몇 개월 후 CT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입을 딱 벌렸다. 거참, 암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텍사스대 심리학 교수인 페너 베이커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사람 50명을 조사해 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했다. 교수는 이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첫째 그룹 25명에게 주문했다. 앞으로 5일간 하루 30분씩 해고로 인해 생긴 어두운 생각들을 글로 털어놓아 보세요. 둘째 그룹 25명에게는 해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문을 했다. 앞으로 5일간 하루 30분씩 시간 관리에 대한 글을 써보세요. 셋째 그룹은 다른 무직자들로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다. 첫 번째 그룹은 시키는 대로 굴욕감, 수치심, 분노, 부부 갈등, 나빠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두운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두운 생각을 털어낸 첫째 그룹은 27%가 직장을 구했다. 어두운 생각을 털어내지 않는 둘째와 셋째 그룹은 겨우 5%만 직장을 구했다. 놀라운 건 이 세 그룹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구직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첫째 그룹이 어두운 생각을 털어내 시야가 밝아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3배나 더 취업률이 높았던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힘을 연구해온 작가 키오는 어두운 생각이 금전적 성공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돈 버는 것이 덜 복잡해진다라고 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두운 생각부터 털어내라고 조언한다. 시야가 밝아지면 돈은 저절로 끌려온다. 어두운 생각은 수명도 갉아먹는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달스트롬 교수는
의대생 255명의 분노 수치를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25년 후 이들이 모두 의사가 되었을 때의 사망률을 조사해 보았다. 놀랍게도 분노 수치가 높았던 학생들은 사망률이 무려 7배나 높았다. 맙소사,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로구나. 교수는 법대생 118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조사를 해보았다. 재학생 때 분노 수치가 높았던 변호사들은 20%가 50세 이전에 사망했다. 반면 분노 수치가 낮았던 변호사들은 불과 4%만 사망했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고통 속에 태어나 생존 경쟁의 고통을 겪는다.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슬프고 어두운 생각도 필연적이다. 심리학자 제미스는 유명한 작가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들의 8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슬픔에 젖은 상태에서 명작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경과학자인 앤드리아슨도 유명 작가나 예술가들이 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의 무려 20배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슬픔을 깊이 느끼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왜 성공할까? 사람들이 그만큼 인생살이의 아픔을 겪고 슬픔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픔을 주체하지 못해 주저앉고 싶을 땐 저항을 멈추고 잠시 주저앉아야 한다. 주저앉아 아픔이 온몸을 타고 마음껏 흘러가도록 길을 비켜줘야 한다. 아픔이 흘러가고 나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슬픔이 너무나 힘겨워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땐 저항을 멈추고 잠시 실컷 울어야 한다. 슬픔이 흘러가고 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분노가 너무나 거세게 피어올라 터질 것 같을 땐 저항을 멈추고 분노의 불길에 잠시 몸을 빌려줘야 한다. 온몸을 타고 분노의 불길이 다 치솟고 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흘러가는 물결이다. 저항하면 그 물결에 휩싸인다. 저항하지 않으면 물결처럼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그 변화무쌍한 물결의 춤 사이를 고요한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건 누구인가? 바로 진정한 나, 내 안의 관찰자이다. 이런 점에서 전작 왓칭과 이 책 리듬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인생살이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땐 어두운 생각과의 힘겨운 싸움을 멈춰야 한다. 멈추고 몇 발짝 떨어져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관찰하면 그냥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어두운 물결이 흘러가면 밝은 물결이 밀려오고 내 인생도 리듬처럼 흘러간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